발달심리학 1주차 2강 시작할게요. 1교시에서 말했던 발달, 학습, 성장, 성숙, 독립변이, 종속변이, 실험집단, 통제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과정은 무언가를 연구하고 누군가가 성장을 할 때 그 과정을 조사한다거나 또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연구 실적, 논문 등을 작성할 때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발달이라는 부분은 배란이 시작되어서 또 노년기에 한 세상을 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앞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2강에서는 전생의 발달 심리학의 어떤 기본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은 임신에서부터 노년기까지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발달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청년기까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요즘 21세기에는 성인기 후반, 이 후반기가 노인의 발달 이쪽까지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계로 가 있다는 거죠. 자, 과거의 발달 심리학은 유아동기하고 청소년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자, 청소년기 발달 심리학은 누가 말했다 그랬어요? 자, 스탠리 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발달 단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대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에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청소년기를 어떤 시기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질풍노도의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대학원실에 앉아있는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어찌 보면 내 과거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분명하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질풍노도의 시기는 내가 청소년기에만 있는가? 아니다. 성인기에 나름대로 청소년기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고 또 중년기, 노년기 그때의 삶에 의해서 자기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달적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특정 시대의 사회적 변화 그리고 그러한 특정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과거의 그 경험들 이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어찌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은 유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생물학적인 영향은 분명하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전 생애를 걸쳐서 분명한 건 체계적인 획득, 경험에 의해서 또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연령 증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신만의 어떤 상황, 자신만의 성장, 승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달 정신 병리학이 대두되고 있고요. 발달 정신 병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정서 부분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리에는 정신의학이 있고 임상심리학이 있죠. 임상심리학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질병,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예민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이로제는 아기 때부터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 때 예민한 아이들은 있어요. 그쵸? 자, 태어나면서 영유아기를 지나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건 다 몇 살 때까지 배운다 했어요? 6살 때까지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럼 그 6살 안에 예민한 아이들이 있고 조금은 무엇인가 순한 아이들이 있고 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발달적 조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발달적 조망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자신이 설명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나 나름대로 미리 조망, 예측하고 그 예측함 속에서 새로운 학문 분야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가 조율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 역할 그리고 그 성장하고 또 성숙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또 직업의식 형성이 되는 청소년 시기에 어떤 가족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의 진로관계는 분명하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부적응 행동을 많이 경험한다거나 이 부적응 행동을 떠나서 어떤 문제 행동이나 병리적 행동을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부터 일탈되고 왜곡되는 부분들을 간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은 어찌 보면 정상적 발달과 관련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정상과 정상이라는 어떤 이런 발달 단계를 측정하고 이렇게 가늠하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 비정상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 나름대로의 거기서 구축되어 있는 어떤 이제 조망 단계에 의해서 그 청소년의 가정 환경이 어땠고 이때 아동은 어떠한 정서를 성장을 해서 발달 수준이 달라졌을 것이다. 발달 수준이 장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의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숙지를 하시고 그 숙지한 거는 자 분명하게 말하지만 배란기부터 생애 주기까지 죽음까지를 아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심리적 불편함은 장애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주나요예요. 그래서 심리적 장애들이 어떤 이제 발달 속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시각적인, 그러니까 후속적인 발달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영향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 기술을 연구하고 또 어떤 정신 발달적인 부분들을 연구하는 인간 발달의 응용 분야들을 살펴보면은 부적응 행동이나 병리적 행동에 있어서 분명하게 새로운 시각을 대두시키고 있다. 이 새로운 시각은 어떻게 가야 돼요? 보건 서비스 경영으로 갈 수 있고 이 서비스라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있고 서로가 어떠한 지지에 의해서 분명하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앞으로는 내가 성숙되어야 되고 나의 성숙은 곧 무엇과 연결돼요? 성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자, 칭찬 고래 춤추게 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칭찬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개선돼야 될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 증진이라는 거죠. 자기 증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 개선. 자기 개선과 자기 증진은 동시다발로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의미는 생산적인 의미까지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의 어떤 연구 영역들을 살펴보면 현상 기술학적인 연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발달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기술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 발달 장애가 있다. 지적 장애가 있다. 정서 장애가 있다. 우리 이렇게 나누죠. 이러한 기전들을 반드시 기술하고 이 기술함 속에서 이 기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령대에 따라서 발달함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그 비교 분석을 하면서 하는 영역에서 여러 영역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영역, 지적 영역, 신체 영역 이 부분에서 심리적 특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들을 그대로 기술하는 걸 우리는 현상학적 기술 영역이 기술 연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서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 기술 연구자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돼요? 여러 심리적 특성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가? 그래서 정신분석, 인본주의, 우리는 또 게슈탈트, 발달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같이 현상학적으로 아우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체의 성장이 모든 걸 다 발달시키지는 절대로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론적 배경이라는 건 어디 프로이드를 여기서는 또 빠뜨릴 수가 없고 또 이제 사회성을 언급했던 발달 심리라는 건 청소년기에 분명하게 급속하게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스탠리홀을 또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탠리홀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인지 철학, 우리 피아제라든가 이런 학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거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2주차에서 거론을 할게요. 지금은
발달 심리학이란 어떤 부분인가? 이 과정까지만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발달 기제 연구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상기술 연구, 발달 기제 연구 여러 과정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학적인 연구가 결국에는 무엇을 통하냐? 연령 간의 발달 양상의 차이를 나타나는 게 현상학이라면 또 다른 발달 기제 연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름대로 바람직한 발달적 변화 또는 연령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또 다른 부분들, 그리고 이 발달 기제는 근원적 요인, 그러니까 상당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생물학적 요인이라든가, 그러므로 해서 환경에서 주어진 이들의 어떤 이제 발달에 영향을 주었던 환경, 이런 상황 설정,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기술해 나가는 게 우리는 또 발달 기제 연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부분으로는 발달 심리학의 내용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이 내용과 구성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이 가족도를 조사하고 그 가족도에 또 그 윗단계까지, 그러니까 내 직계 가족 또 이제 외갓집 가족, 이렇게 나름대로 가족도를 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발달 심리학의 구성 방법은 현상 기술과 발달 기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상 기술 중심이 있어요. 현상 기술이라는 걸 뭘 말해요? 특정 시기. 그러니까 어떨 때 내가 유난히 아팠었다. 아니면 유난히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왕따를 당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시기를 영역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발달 기제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그런 부분을 기술해 나가는 걸 우리는 현상학 기술이다, 현상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발달 기술에 대한 어떤 구성 방법은 지금 말한 것처럼 연령의 발달 단계를 분류하고 인간 발달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것보다는 보편적인 변화의 이정표를 연령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에서 6세까지는 대부분이 신체가 급속도로 자라지만 이때 많이 또 형성되는 게 언어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2세 영유아기가 되면 언어가 급속도로 발달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청소년기에는 또 어느 부분이 급속도로 자랄까? 형성되어진 언어 발달에서 신체적 발달, 신체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와 신체의 성장이 같이 잘 균형 있게 자람으로 해서 이꼴 행동화,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가늠하고 그 가늠하는 데 있어서 조망이라는 단계를 분명하게 발달적으로 바라보는 게 변화 연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부분으로는 어느 부분이 있는가 그러니까 발달 단계. 발달 단계는 자, 1교시에서도 우리 한번 언급했죠.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유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에릭슨의 사회적 발달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온라인으로 말고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서로 나이대라든가 이제 같이 내가 어떻게 그 시기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기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발달 영역의 종류를 굳이 나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연령마다 나타나는 심리적 변환이라는 거예요. 이 심리적 변화는 결국에는 신체 운동 기능을 같이 발달시킬 수 있고 신체 운동을 발달시킴으로 해서 손끝과 소근육 그 다음에 눈손여분 이런 것들 뭘 나타내요? 신체 발달을 나타내는 거죠. 신체 발달을 나타낸다는 건 인지 발달을 나타내고 거기에서 언어, 기억, 성격, 사회성이 모두 같이 조망되어서 함께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어떤 정서 발달, 도덕성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발달 영역의 틀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발달 기제 중심은 우리가 발달 이론가 중심으로 함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발달 이론가는 누구? 삐아제를 제일 대표적인 학자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랬죠. 삐아제는 인지발달, 자신의 아이들로 성장해가는 어떤 과정들을 잘 기술해서 연구 업적을 남긴 학자라면, 프로이드라든가 에릭스는 뭐예요? 성격 발달을 이야기했고, 컬버거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발달을 이야기했어요. 도덕성 발달은 또 이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도덕이라는 부분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뇌가 굳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학습은 늦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달 연구, 어떤 발달 심리학의 연구 과정을 보면 아동기에 많이 집중되어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동기에 많이 집중되어진 이유는 아동기에 급속한 언어의 폭발적인 발달, 또 신체적인 어떤 이제 급속도로 자라난 늘어난 시기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로 살펴본다면 인지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인가? 성격은 언제 일어나는가? 자, 다시 한번 잘 얘기해 보면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어떤 성격 발달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가가 뭐를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발달 심리학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태내기부터 우리는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엄마가 무언가 불안에 쫓기고 예민해져 있어요. 이러한 엄마의 기본적인 성향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연구에서 성격이라든가 그 발달하는 관계에서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어떤 축을, 체계적인 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 로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동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자기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존 로크라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미 결정되어진 나의 성격이 성인이 되어도 이렇게 나타난다가 아니라 어떤 특성도 소유하지 않는 백지 상태에서 라고 간주를 하고, 아동들은 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성격을 또 만들어간다라고도 얘기를 한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들은 아무것도 무아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 로크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아서 무소유에서 환경에서 만들어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엄마 태내에서 형성한 10달 동안 나름대로 형성한 기본적인 성격은 갖고 태어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존 로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고와 감정을 가진 성인으로서 성장해 가게 되는 환경 결정론적 발달론을 제시한 사람은 존 로크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달라가죠. 그런데 이것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어떤 성향을 갖고 태어났어도 너무 척박한 환경에서 나를 만들다 보면 피폐해지고 부정적인 성향을 형성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부정적인 성향을 내가 갖고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어기제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자크 루소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동기의 발달적 잠재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나는 어떤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났어. 이 갖고 태어난 것들을 아동 초기, 아동 후기, 아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나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어떤 구분을 할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소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육에 의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통제되거나 억압받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최상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 노크하고는 조금 틀려요. 루소하고. 존 노크는 아기들은 아무것도 몰라. 하얀 백지에서 태어나서 환경에서 점점 그 나름대로의 성향을 구축해 나가는 거고, 루소는 그건 아니야. 나는 이미 태어날 때 어떤 잠재적 성향, 기본적인 긍정성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이때는 아동의 발달은 유아기, 아동기, 아동 후기, 청소년기로 정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나 이런 어떤 발달 단계에서 루소나 존 로크가 말하는 것들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그렇죠? 성장해서 보면 내가 어떤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나에 대해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그 금수저는 어떻게 돼요?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각 단계가 나타나는 독특한 심리적 특성들을 그러니까 진솔하게 나름대로 그 특성들을 나름대로 성장에 대한 질적 변화를 강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 어떤 발달관을 살펴보면 이러한 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스탠리 홀은 무엇을 얘기했다 그랬죠? 아동들의 마음을 얘기했어요. 스탠리 홀은. 그래서 사회성이 발달되어야 되고 아이들이 근접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계 설정이라는 걸 해줘야 돼. 너무 높은 곳을 갈 때는 간이 계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적절하게 올라갈 수 있는 비상 계단을 만들어줘야 돼. 근접 발달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스탠리 홀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아동 발달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말하는 어떤 이제 성격적인 부분들 또 같이 말했던 어떤 인지, 피아제 이런 과정에서 피아제가 말하는 동화라는 부분, 동화 어떤 부분이에요? 누군가의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은 아이를 어머니와의 어떤 의지해서 독립시화해 가서 이제 나름대로 거기 이제 독립되는 개체가 아닌 자기 스스로가 엄마가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가야지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는 동화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